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나중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 2021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 명가암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다른 건 상황은 이제 각 자산고 파트별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코로나 시대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용 회복을 상당히 더디게 회복하게 만든다든가요. 이런 암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명이라는 거는 정책 당국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이런 위기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면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 2021년에 어떠한 그런 명가암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는 이제 2021년 하반기 내에 백신이 대량 보급될 수 있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로 보면은 아무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간에 밑에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까지는 간헐적 억제책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통화하고 재정 정책이 중요한데요. 내년 초에 이제 약 2조 달러, 최대 아마 이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경기 부양책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그럴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 연준의 현 수준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2발 신냉전이란 부분도 한 꼭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G2 간의 무역 전쟁은 이제 당분간 좀 휴지기로 좀 접어들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베이스 시나리오를 보시면은요, 아주 더디고 좀 불안정한 그런 회복. 그래서 어쨌든 회복세는 이어지지만은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순탄치 않지만은 그래도 회복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제목을 이제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길고 힘든 여정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경기 회복세가 좀 나이스하게 나오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선진국이 이제 맨 밑에 칸에 있는데요. 회색깔이죠. 내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데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선전을 했고, 특히 중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흥시장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을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이유인데요. IMF에서 19개의 아시아에서 신흥국 중에 가장 큰 나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GFC라고 보이는 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때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의 19 신흥국 19개 대국들 중에서 그 당시에는 피스컬 밸런스 정도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방위적으로 서버린 뎁이라든가 커런트 어카운트, 뭐 쇼텀 뎁, 엑스터널 뎁,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은요 국가 재정이랑 자금 조달 여건이 아주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신흥국은 중국이나 한국의 선방 속에 이제 정책 여력이 이제 상당히 축소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의 확장 국면상에서 저희가 이제 좀 추정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런 현상은 아마 과거에 한 번도 찾아보지 어려운 사태입니다. 2, 4분기 중에 경기 침체 골이 상당히 깊게 들어갔죠. 이게 코로나 사태의 역할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지금 다시 확장 국면 초입적으로 지금 최강 경기가 돌아서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했지만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쓴 정책적인 힘이 그 이상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은 오른쪽에 이제 미국 경기가 중요하죠. 경기를 견인하니까요. 보시면은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저희가 추정을 해봤더니 내년에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전년비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경기 선행 지수는 1, 2분기 정도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는 확장 국면 초입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길고 힘든 여정, 더딘 회복세를 예상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물론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우리 그 투자 심리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을 저희가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유럽 지역에서 지금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됐고요. 오른쪽 보시면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요. 그리고 일간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아시겠지만은 15만 명, 17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던 그런 지금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글로벌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이랑 미국을 합치면 전 세계 GDP 한 절반 정도가 되죠. 근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이랑 유럽 쪽이 내수 시장이 그 이상의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글로벌 성장 동력이 약화의 그런 그 증거로서 저희는 미국 고용 지표를 꼽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임시해고 비중이 지금 한 80%까지 코로나로 늘어났다가 지금 29%대까지 빠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임시직이 다시 돌아오면서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영구 해고자입니다. 지금 템퍼러리 레이오프된 그 노동자들이요. 지금 영구 해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난 8월하고 9월에 영구 해고자 수가 무려 90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고용 시장이 결코 팬데믹 하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텍트나 언텍트 쪽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보면은 텍트 쪽에서 더 많은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 부분도 내년에 그 미국 경기를 좀 흔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GDP의 70%가 민간 소비라 그러죠. 근데 왼쪽 그림 보시면은요. 내년에는 저희가 보았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약간 부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보통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소비가 진작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올해 나타난 현상이고요. 내년에는 임금 상승분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노동시장 경색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그 대출 여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가계부채가 올해 1사분기 기준으로 한 76% 정도, 5% 정도 됩니다. 근데 OECD 평균이 67%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소비를 이렇게 성향을 좀 위축시킬 여지가 있고요. 특히 오른쪽 그림이 중요한데요.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요. 코로나 발생 이후 이제 긴급 재난금이 지원되면서 가계 저축률이 한 30%대까지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에 11월 FOMC에도 얘기했듯이요. 저축률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민간 그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은요. 이번 4,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1, 4분기에도 아무래도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한 가지는요. 미국의 이제 그 주택 시장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문제점이 미국 정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대책으로 그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면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그 얘네들이 이제 집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 정부에서 얘기했듯이요. 1월 달에는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무디스에서 지금 추정하는 바로는 3,200만 가구의 그런 세입자 중에서요. 한 5,400달러 정도의 지금 미납을 하고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700억 달러까지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750만 가구가 한 번이라도 레이오프가 된 적이 있고요. 2,500만 가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레이오프가 된 가구는 한 50% 정도가 레이오프가 돼서 10개월치를 돈을 못 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2,500만 가구 같은 경우는요 10% 정도만 레이오프 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0개월치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무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한 3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무디스에서 추정한 추정치는 좀 높긴 한데 적어도 3, 4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지금 미남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유럽과 그 미국 쪽의 경제 충격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아쉽게도 과거 경험상 보면은요. 그 세계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차를 두고 이게 위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2, 4분기, 3, 4분기 이걸 겪을 거라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겪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지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거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되는 건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런 충격이 있을 때는 주요국 간의 교육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역의 교육이 상당히 위축이 되죠. 그래서 한국이나 아세안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IMF의 이 경고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점이 우려스러우냐면은 그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요. 2013년부터 18년까지 누적 성장률을 이제 선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이 선에 한참을 못 미칠 것 같다는 거죠. 2025년까지요. 그렇다고 신흥국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흥국도 그 당시를 못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원인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정부와 기업 부분의 그 재정 건전성이 역대적으로는 최대 역대급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왼쪽 그림 보시면은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GDP 대비 정부 부채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해 보면은 그 소버린 뎁 같은 경우는요. 54.5% 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그리고 기업들은 그 당시 대비해서 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하고 기업 부분에서 테일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주요국 국가 부채를 보십시오. 지난 30년간 국가 부채들의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이 다 역대급의 정부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IMF에서는 올해만큼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내년 성장을 전망한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력이 많이 소진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소버린 리스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한번 재정 건전성을 점검해 봤는데요. IMF에서 선정한 29개국 주요 29개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 9가지 항목을 8가지 9가지 항목으로 이제 랭킹을 매겨봤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영국 이 3개 나라들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지금 점수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요. 폴란드 빼고는 전부 다 크게 지금 재정 건설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신흥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은 이탈리아하고 영국 쪽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 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저희 센터님께서 이제 전부 다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이제 연간 한 2.7%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4가지 정도의 팩터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저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대응, 그다음에 설비 투자, 수출 회복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해서 저희는 한 이 정도 2%대 후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습니다. 시장 한 3% 내외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맨 밑에 단락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경기의 향방은 결국 코로나 국면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글로벌 모멘텀을 얼마나 가져갈지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원달러 수준을 보면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에 우리나라 그 성장 회복 속도가 그렇게 눈에 띄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눈에 띄지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의 그런 그 좋은 영향을 받은 건 올해가 좀 더 컸고요.
내년에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게 크지 않는 회복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밸류에이션은요, 저희가 내년 2, 4분기 중에 기조효과를 포함해서 1,100원이 깨질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만한 V자 흐름으로 1,124원 정도로 연평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저희가 보는 전략적인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주식 쪽에서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의 신흥국이라고 좀 불리죠. 나라들의 좀 상대적인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위안화하고 원화 자산에 저희가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반기 뒤로 갈수록 저희는 이제 한국 채권이나 선진국 채권, 금, 그다음에 미달러 같은 자산에 이제 비중을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